자, 그래도 마지막에 또 크게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일관성 있는 놈들 진짜. 자, 우리 교재로 여기 142페이지 볼게. 오늘 이제 우리 국제수지랑 그 다음에 경제생활과 금융파트하고 공부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공부할지 알려줄게. 1년 동안. 오케이. 그럼 142페이지 볼 건데 이제 자, 국제수지 갑니다. 국제수지. 일단 이거 잘 나오는데 일단 오늘 물어볼게. 자, 수지가 뭐니? 걔 아니야. 걔 아니야. 최근에 쿠팡 플레이에서 안 나서 보고 있거든 나? 2편까지 봤는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잖아. 그치? 그 안나 아니 수지 아니고 이거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 수지라는 표현은 무조건 자, 유입액에서 들어온 돈에서 자, 유출액을 빼준 거야. 그러면 만약에 재정수지면 자, 재정이라는 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지. 그러면 재정수지는 정부의 수입액에서 유입액에서 정부의 지출액을 빼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게 국제수지이기 때문에 국제수지는 뭐냐면 자, 무조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화의 유입액에서 돈만 보는 거야. 외화만 보는 거야. 외화의 유입액에서 자, 무조건 외화의 유출액을 빼주는 거예요. 외화의 유입액에서 유출액 빼주는 거. 자, 그러면 자,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빼줬더니 이 값이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는 건 플러스가 나오면 자, 국제수지가 자, 흑자라고 얘기할 거고 자, 0이 나오면 국제수지가 균형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국제수지가 적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다 체크할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플러스가 좋은 것 같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장기적으로는 균형이야. 가장 바람직한 건 장기적으로 균형이고. 그럼 교재 보면 자, 국제수지의 의미가 돼요. 의미 봐봐. 자, 1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즉 거주자면 국내 거주자고 비거주자면 외국이겠지. 발생한 모든 경제적 부가세 밑줄, 수취한 외화와 밑줄, 지급한 외화, 밑줄, 차액. 그래서 앞으로는 자, 이 외화의 유입액을 보통 우리가 이제 수취액이라고 할 거고 자, 이 외화의 유출액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간 돈이니까 지급액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항상 국제수지의 흑자, 적자 균형을 체크할 텐데 문제는 이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가 하나가 있는데 자, 뭐 2023년에 국제수지를 구한다 그러면 일단 국제수지는 첫 번째 자, 경상수지라는 게 있어요. 경상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자본금융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수지와 자, 우리는 금융계정을 합쳐서 자본금융계정이라고 할 거야. 일단 머릿속에 국제수지는 두 개로 구성된다. 자,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 또는 좀 나누면 자본수지와 금융계정. 오케이?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요 경상수지를 네 가지로 나눌 거야. 경상수지를 다 외워야 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경상수지 중에 자, 상품수지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서비스 수지가 있고 자, 세 번째는 자, 본원 소득 수지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전 소득 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은 몇 가지? 네 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국제수지의 흑자, 적자 균형도 구하지만 경상수지의 흑자, 적자도 구할 거고 또 디테일하게 상품수지의 흑자, 적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구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게 일단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 있잖아. 그러면 이 상품수지는 어떤 거냐면 무조건 상품, 재화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야. 자,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면 외화가 들어오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볼 때 수지라는 말 자체가 수취액에서 지급액을 뺀 건데 잘 봐. 수출하면 외화가 들어와 나가.
수출하고 들어오지. 그러면 수입하면 외화가 나가지. 따라서 상품 수지는 무조건 상품에 자 수출을 하면 수출액이 외화의 수취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입을 하면 외화가 지급되니까 자 수출액에서 자 수입액을 빼주면 그냥 무조건 상품 수지. 형태가 있는 재화의 수출액 빼기 수입액.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뭐 흑자 적자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서비스 수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교재 밑줄만 칠게. 자 서비스 수지는 기본적으로 교재 보면 자 운송, 여행, 그 다음에 통신, 보험, 금융. 운송, 여행, 통신, 보험, 금융. 그럼 너를 물어볼게. 자 이번에 겨울방학 때 겨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엄청나게 갔거든? 그러면 일본 여행이니까 여행은 서비스 관련이지. 그러면 외화가 들어온 거에 나간 거야. 나간 거지? 그럼 서비스 수지의 지급 항목에 써주면 돼. 오케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가서 얼마가 돈을 지출했다 그러면 서비스 수지 여행이니까 지급 항목에 써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너네 여기서 하나 암기할 게 뭐가 있냐면 자 별표입니다. 수능에 계속 나오는데 거기 지식재산권 사용료 있죠.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정확한 표현 이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 안 쓰고 자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잘 봐야 돼 이거. 자 지적재산권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써놔. 저작권과 특허권이야. 그래서 저 쓰고 특이라고 써주세요. 밑줄 치고 저작권, 특허권.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저작권이나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빌려줘.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뽀로로 캐릭터를 외국에 빌려주지. 그럼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사용료를 받는 거지? 그러면 서비스 수지의 수취 항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외국의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빌려오면 특허료를 내야 될 거야. 그게 사용료가 되겠지. 그럼 그 서비스 수지의 지급 항목이 된다. 자, 그래서 꼭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나와.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에 포함돼. 오케이? 서비스 수지에 포함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본원소득 수지라는 게 있는데, 자, 요것도 잘 나온다. 이 본원소득 수지는 결국 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요거는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일하면, 외국에서 월급을 받아서 국내로 갖고 오겠지? 그럼 본원소득 수지의 수치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임금을 받으면 본국으로 송금할 거 아니야? 그럼 돈이 외화가 나가니까 본원소득 수지의 지급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이전소득 수지는 어떤 거냐면 교재 밑줄만 치자. 자, 국제기구 출연금, 그 다음에 공적개발 원조, 구호금, 교포송금. 자, 방법 없어. 외우세요. 이 네 가지. 자, 그래서 이 이전소득 수지는 국가 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냥 돈이 왔다 갔다, 외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포송금. 공적개발 원조. 그 다음에 자, 공적개발 원조가 뭐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국가 도와주는 거지? 국제기구 출연금은 국제기구 대표적으로 유엔, 그리고 출연금은 회비야, 회비. 유엔 회비. 그 다음에 구호금 등 이 국가 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네 가지 항목으로 돈이 외화가 들어오거나 나가면 수취액에서 지급액을 빼서 이것도 우리가 흑자 적자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일단 이 항목들을 다 외워야 돼. 항목들을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국채수지 뭐 금액을 뭐 흑자인지 적자인지 계산하라 그러면 이쪽에다가 수치, 이쪽에다가 지급, 그래서 상품 수지에서 수취액 지급액 쓰고 서비스 수지에 수취액 지급액 쓰고 본원소득 수지에 수취액 지급액 쓰고 이전소득 수지에 수취액 지급액 써서 각 항목별로 흑자 적자를 구해보고 아니면 다 합치면 경상수지의 흑자 적자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항목은 다 외워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수지랑 금융계정을 볼게요. 근데 이거 하나 미리 알려둘게. 이 자본수지랑 금융계정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거거든. 국제수지표를 이제 표를 만들 텐데 이게 국제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이 국제회계기준의 항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 경제학자들 중에. 오케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암기하면 되고, 그래서 주로 출제 포인트는 여기 경상수지 항목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내가 말하는 것만 출제되니까 확인만 하면 돼. 자, 자본 수지 보자. 일단 그냥 밑줄만 쳐놓을게요. 자본 이전. 학교 내시는 돼요. 학교 내시는 되는데 자본 이전에 그냥 항목이 뭔지만 확인해. 외울 필요는 없어.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 변제 등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가끔 요걸 출제하는데 첫 번째 항목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비생산, 자 비금융 자산의 자 취득, 사거나 처분, 파는 거예요. 그럼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라는 얘기는 자산은 자산인데 어떤 자산이냐면 이게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자산이고 자산은 자산인데 금융과는 관련이 없는 자산이야. 그래서 너네가 거기 꼭 알아놔.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브랜드 네임 밑줄, 그 다음에 상표권 밑줄, 영업권 밑줄. 특히 상표권만 동그라미 쳐도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보통 상표권 있잖아. 상표권은 생산과 관련된 기계가 아니잖아. 그리고 뭐 주식, 채권도 아니, 금융도 아니지만 강력한 자산의 형태,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득 처분, 즉 사고 팔면은 만약 사면 외화가 나갈 거고 외국 상표권을 사오면 외화가 나갈 거고 우리 상표권을 외국에 팔면 외화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취득과 처분, 다시 취득은 외화 수취액이야 지급액이야. 야, 외국의 비생산 비금융 자산이 뭐 상표권 등을 취득한다는 얘기가 사는 거지. 그럼 이거는 지급액이지. 그런데 처분한다는 얘기는 파니까 외화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수취액이 되겠지. 그래서 수취액에서 지급액을 빼서 자본수지 흑자 적자 구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수특에서 가끔 언급하는데 수능에는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 수능에 나온 걸 본 적이 없고 나오기 힘들어. 거의.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나왔거든. 그리고 그냥 암기. 오케이? 근데 주의할 거 이거다. 내가 방금 비생산 비금융 자산 중에 대표적으로 브랜드 네임, 상표권, 영업권 알아두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 제일 고난도 잘 봐. 내가 상표권 있잖아. 그럼 중요한 게 상표권도 지적재산권이거든. 그치? 그럼 만약에 상표권을 빌려줘. 사용료를 주거나 받으면 그때는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 그런데 상표권이란 권리 자체를 사고 팔지. 그때는 자본 수지. 왜냐면 여기서는 항목이 사용료 항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는 권리는 권리 자체를 사고 팔 수도 있지만 권리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고 로열티 같은 사용료만 주고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무조건 서비스 수지 들어와. 들어와. 자, 무조건 이 서비스 수지 항목은 지적재산권 권리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만 주고받는 거. 사용료만 주고받는 거. 오케이? 자, 이에 반해서 자본 수지는 그 권리 자체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상표권. 그래서 만약에 굳이 출제한다면 요 상표권. 자, 여기 상표권도 둘 다 해당하지만 이건 사용료. 빌려주는 거. 이때는 권리 자체를 사고 파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게 굳이 말하면 좀 출제 포인트 제일 고난도 내용. 수능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고. 자, 142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계정이 있는데, 자, 너네 좀 금융계정을 외워야 돼. 자, 금융계정 갑니다. 자,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증권 투자. 자, 그 다음에, 자, 국가 간에 돈 빌려주는 거 우리가 차관 제공이라고 해요. 국가 간에 돈 빌려주는 걸 차관 제공. 자, 그러면, 얘들아, 직접 투자는 어떤 거냐면 내가 외국에 가거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M&A, 해외 기업 인수하거나 부동산 사거나 공장 인수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면 직접 투자 목적으로 해외 자산 취득이라고 보면 돼. 이때 해외 자산은 기업도 되고 부동산도 되는 거야. 그런데 증권 투자는 무조건 두 가지만 암기하면 돼요. 자, 증권 투자는 주식과 채권입니다. 주식과 채권. 오케이? 그리고 차관 제공은 국가 간에 돈 빌려주는 거. 차관 제공. 우리나라가 외국에 돈을 차관을 제공하면 빌려주면 외화가 나가지. 그럼 지급 항목이고 만약 우리나라 예전에 못 살 때 차관을 도입하지 빌려오면 금융계정의 수취 항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항목을 다 외우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평가원이 계속 함정으로 출제하는 게 이거야. 잘 봐, 그런 얘들아. 내가 만약에 주식을 샀어. 또는 주식을 팔았어.
내가 만약에 채권을 샀어. 채권을 팔았어. 그럼 이거는 증권 투자로 금융 계정에 들어가지?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외국에 채권을 사. 그럼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거든? 그럼 채권을 사고 파는 건 금융 계정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있지. 이자는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이잖아. 그치? 자, 또 하나.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금융 계정이야. 그런데 주식을 사면 1년에 한 번씩 뭐를 받니? 배당금을 받지. 그럼 배당금은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이잖아. 그치? 그래서 꼭 체크할 거. 투자 행위는 증권 투자,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 행위는 금융 계정이지만 이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투자 소득 또는 투자 수익, 이자 또는 배당금 등등은 본원 소득 수지. 이거 정말 잘 주시잖아요. 증권 투자, 즉 주식 투자, 채권 투자는 금융 계정 항목이지만 이로 인해 투자 수익인 이자나 배당금이 발생하면 이것은 어디에 포함된다? 본원 소득 수지에 포함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다 이제 뭐가 하나 항목이 더 들어가는데 자,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놔. 예전에 이게 출제 포인트였는데 요새는 이건 출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융계정에 자,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자, 준비자산 보자. 자, 금융계정 두 번째 줄에 준비자산 외화보유액 이퀄이라고 써두시면 돼요. 준비자산 이퀄 외화보유액. 그래서 밑에 준비자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면 돼. 그래서 1년 동안 2023년에 국제수지를 구하라 그러면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의 합의인데 일단 집계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딱 통계적으로 안 맞으면 마지막으로 여기다 뭐를 추가하냐면 오차 및 누락 항목을 추가해요. 오차 및 누락 항목. 되니?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실제로 계산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요거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거와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가 8번 문제야. 전형적인 문제가 8번 문제. 전형적인 문제가 8번 문제. 좀 이따 한번 같이 풀어볼 거야. 지금 풀지 말고. 그럼 일단 여기까지 받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거요. 자, 143페이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너네 물어볼게. 타이틀 이거야. 자,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거든? 그럼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균형이 아닌 거니까 흑자와 적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흑자와 적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흑자 또는 적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요거 주의해야 돼. 너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의 합의라고 그랬지만 너네가 볼 때 뭐가 압도적으로 클까? 경상수지가 압도적으로 크겠지. 그래서 우리는 국제수지 흑자 또는 같은 표현이 그냥 경상수지 흑자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왜냐면 경상수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서. 그래서 제목은 1번 국제수지 불균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표에 보니까 국제수지 흑자가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라고 되어 있죠. 당황하지 말라. 오케이? 국제수지 흑자 이퀄 경상수지 흑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그럼 경상수지, 즉 국제수지가 흑자, 즉 경상수지가 자, 흑자라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지? 자, 그럼 긍정적 영향 없는 있죠? 자, 벽으로 들어가봐.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거야, 수입이 많은 거야? 수출이 많아, 수입이 많아? 수출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밑줄 생산 증가, 기업의 생산 증가, 고용 확대, 소득 증대, 그리고 결국 흑자가 나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면 그 흑자 크기만큼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돼. 그래서 흑자가 만약에 지속되면 외화 보유액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건 외화가 없어서 국가가 부도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돼서 외화 보유액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신뢰도는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외 신인도 향상, 외화 보유액 증가로 대외 신인도 향상. 근데 이제 부정적 영향이 중요해. 그럼 부정적 영향 밑줄. 자, 흑자액만큼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 달러로 흑자가 나면
은행 가서 원화로 바꿔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펑펑 쓰겠지. 그 결과 밑줄 통화량 증가하죠. 흑자가 지속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국내 물가 상승.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흑자의 부작용은 봐봐. 결국 무역이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야. 제로섬 게임은 우리가 이만큼 이익이면 교역 상대국은 그만큼 손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우리가 흑자가 발생하면 교역 상대국은 적자겠지. 그로 인해서 무역 마찰이 발생해요. 무역 마찰. 무역 마찰.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무역 마찰 국가가 어디랑 어디냐면 너네 미국과 중국이죠. 너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교역액이 지금 2023년도가 사상 최대 더 늘어났는데 미국은 계속 흑자야 적자야? 미국은 계속 적자액이 커지고 있고 천문학적이었어요. 중국은 계속 흑자액이 늘어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니까 계속 중국한테 압력을 넣죠. 이거 어떻게 해소해라. 너네 너무 흑자가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무역 마찰이 심해지고 그 결과 트럼프 때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 정부가 이 무역 마찰 문제를 계속 제기하다가 드디어 중국의 가장 제 넘버원 통신사 어디예요? 화웨이 들어봤어? 화웨이에다가 제재를 넣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 통신기기 못 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체크해. 흑자가 지속되면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정적 영향 보면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수출력 하락. 보자. 봐봐. 다시. 얘들아,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야, 변동환율제? 변동환율제지. 그럼 보세요. 만약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또 이해만 하면 돼. 경상수지 흑자가 만약에 지속되면 외환시장에서 외화 유입 유출 유입되지. 근데 이거 꼭 체크. 이것도 외워야 돼. 너네 경상수지 흑자라는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면 유입액과 유출액을 비교해봤더니 유입액이 더 많은 게 흑자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경상수지 흑자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외화 순유입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경제학에서 순, NET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차감한 거거든? 그러면 외화 순유입액이 경상수지 흑자를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할 거고, 그럼 외화 순유입액은 외화 유입액, 수출액에서 지급액을 빼준 거. 결국 흑자 이퀄 외화 순유입 증가. 그럼 결론적으로는 들어온 외화 나간 외화 다 퉁쳐봤더니 외화 순유입이 더 들어온 게 더 많으니까 그럼 이 외화 순유입 증가는 외환시장에서 외화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겠지. 그 외화 공급이 증가하면 머릿속에 그려보자. 자, 얘들아, 외화 공급 증가하면 환율 어떻게 되겠어? 환율 하락하지. 그러면 외화 공급 증가로 인해서 자, 환율이 하락할 거고, 자, 우리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품의 외화, 즉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할 거고,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겠지. 그 결과 자,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게 돼. 그럼 원래는 계속 경상수지 국제수지가 흑자에서 좋았지만 이 국제수지 흑자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환율 하락의 요인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수출이 악화되잖아. 그럼 수출 여건이 안 좋아져. 오케이? 거기 보면 자,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부정적 영향에 결국 외화 공급 증가, 환율 하락, 수출 여건 악화. 되니? 그럼 다시 수출 여건 악화는 거야. 환율이 하락해서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는 거지. 그거 확인하고. 자, 그럼 일단 요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다시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를 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그럴 거냐면 외화 순유입. 유입액 빼기 유출액을 순유입이라고 할 거예요. 같은 표현 알아두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이번에는 자, 경상수지 적자의 경향을 봅시다. 조용히 갔다 와. 자, 우리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 다시 그럼 똑같은 거야. 얘들아,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 자, 1년간 외화가 유입된 금액과 유출된 금액을 비교할 때 뭐가 더 많은 거야? 유출된 금액이 더 많은 거지 지급액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경상수지 적자를 외화 자, 순유출이라고 합니다. 외화 순유출. 자, 그러면 거기 봐봐. 긍정적 영향 볼게요.
자,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보다 외국 물건을 더 많이 샀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돈이 나가죠. 그 결과 통화량 감소로 밑줄, 물가 안정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시험에는 부정적 영역만 나올 거야. 자, 부정적 영역 보면 당연히 외국 물건 더 많이 사니까 국내 물건 안 사겠죠? 생산, 고용, 소득 감소. 오케이? 그리고 너희 똑같은 게 뭐냐 생각해봐. 야, 너네 부모님이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셔. 그런데 2,000을 써. 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2,000만 원을 썼다면 그 나머지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카드로 빌려 대출 받거나 또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겠지. 똑같은 게 뭐냐면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이거야. 들어온 외화보다 나간 외화가 더 많아지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그걸 메꿔야 돼. 뭘로 메꿔? 외국에서 외화를, 달러를 빌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밑줄. 대외 채무 증가돼. 그래서 부정적 영향은 대외 채무 증가로 상환 부담 증가하죠. 두 가지. 부정적 첫 번째, 대외 채무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상환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외화가 나가니까 외화 보유액이 늘어줄어 외화 보유액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겠지. 외화 보유액이 감소하는 부작용. 자, 어려운 거 아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정리됐냐면 143페이지 1번 국제수지 불균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밑에 2번 좀 별표 칠게요. 이거 정확히 이해하자. 자, 밑에 2번 보니까 경상수지와 환율과의 관계. 잘 봐야 돼. 자, 경상수지와 환율과의 관계는 우리가 두 가지를 따질 수 있어. 자,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 그럼 보세요. 자, 그럼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단 첫 번째, 자,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랑, 자,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를 보자. 그럼 경상수지가 흑자면, 다시, 외화는 순유입, 순유출. 자, 복수를 외우는 거야. 다시 경상수지가 흑자면 외화는 순유입, 순유출. 순유입이지? 항상 머릿속에 경상수지 흑자는, 자, 외화의 순유입액이고, 그게 흑자가 났다는 얘기는 순유입액이 점점 증가하면서, 그럼 외환시장에서 자, 결국은 들어온 외화가 더 많아지니까 외화 공급이 증가할 거고 그 외화 공급 증가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생겨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 외화가 자, 순유출인 거야. 나가는 외화가 더 많아진 거지. 결과적으로 외화가 순유출되면 결국 외환시장에서 자, 외화 수요가 증가할 거고 자, 그 결과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너네 주의할 거. 우리 경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거야. 근데 얘들아 환율이 하락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지. 그럼 경상수지가 적자로 바뀌겠지. 그치? 또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외화가 순유출이니까 또 해서 환율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결국 이게 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무는 현상은 못 물어보지.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이해해. 경제의 객관식 시험이야.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1차적 변화만 물어봐. 1차적 변화. 즉 경상수지가 흑자래? 그러면 환율은 여기까지만 물어봐. 그 다음은 안 물어봐. 못 물어봐. 왜냐면 계속 꼬리를 물고 나가면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흑자로 인해서 외환시장의 그냥 환율 하락 끝. 그 다음에 적자로 인해서 외환시장의 변화, 환율 상승 끝.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여기까지만. 자, 그러니까 자, 흑자 그러면 환율 하락, 적자 환율 상승 여기까지 끝.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환율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야. 자, 그럼 환율이 상승할 수 있고, 자,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자,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지. 그치?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상수지는 어떻게 될까? 흑자. 어떻게 될까?
흑자. 자, 이게 함정이야. 야,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 경상수지 상황을 모르지. 근데 아주 적자가 심했던 상황이야. 그럼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가 유입되지. 수입이 감소하면 외화가 덜 나가지. 중요한 건 이거 흑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 뭐라고 그래야 돼? 개선된다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함정이야.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면 자, 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얘기는 개선될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 첫 번째 뭐냐면 잘 봐. 현재 적자가 너무너무 심했던 상황이야. 뭐 적자가 뭐 1,000억 달러였는데 환율의 상승에서 수출 증가, 수입 감소해서 외화가 막 들어오면 1,000억 달러 적자가 한 100억 달러 적자로 줄고 끝날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적자 상태였다가 적자 폭이 축소돼서 여전히 적자일 수도 있고, 또는 적자였다가 뭐로 전환될 수 있냐면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 흑자 상태였다면 환율이 상승하면서 흑자 폭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흑자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고, 환율이 상승하면 꼭 체크 경상수지가 개선돼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적자폭 축소, 적자에서 흑자 전환, 흑자폭 확대. 돼? 요거 정말 함정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와서 스톡수화는 언급이 2번이 됐는데 여태까지 10년 동안 아직 수능 평가는 안 나왔어.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환율이 하락하면, 자, 우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해서 수출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자, 수입이 증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외화가 덜 들어오고 외화가 많이 나가니까 경상수지는 그럼 이번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적자라면 안 되지? 개선의 반대말은 뭐야? 악화지, 악화. 그래서 경상수지는 악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자, 그럼 똑같아.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안 좋아지는 거잖아. 세 가지잖아. 첫 번째는 뭐겠어? 자, 엄청나게 흑자였다가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여전히 흑자 상태일 수도 있잖아. 그 흑자 폭이 자, 축소되는 경우 하나일 수 있고, 자, 또 하나의 경우는 자, 흑자였다가 경상수지가 악화돼서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세 번째는 적자 상태였다면 외화의 순유출로 인해서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거 한번 나올 때 됐어. 내가 계속 지금 3년째 밀고 있는데 나오면 올해 나오면 대박이고, 자, 올해 안 나오면 미안해. 미리 사과할게. 나중에 뭐라고 안 되는데 이미 사과했다 나.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경상수지 악화.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 주제는 144페이지 개념 플러스 보자. 자, 144페이지 개념 플러스를 보니까 2007년과 2017년과 2018년의 상황이 있는데, 자, 그 막대 그래프가 순서대로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야. 종목별로. 그리고 너네가 체크할 게 뭐냐면 잘 봐. 너네 2017년이 있고요. 2018년이 있는데, 자, 2017년은 다 합쳐봤더니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수지 모두 흑자잖아. 그치? 그래서 2017년은 흑자고요. 그럼 다음에 자, 2018년도 다 더해봤더니 4개 다 더하니까 흑자지. 그래서 2017년에 경상수지도 흑자고 2018년에 경상수지도 흑자인데,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야 돼. 그럼 얘들아, 2017년도에 흑자액이 얼마니? 205? 이렇게 205억 달러 흑자고요. 그럼 2018년도에 흑자액은 220이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너네 보면 2017년도에 205억 달러만큼 흑자가 났지. 그럼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돼. 그런데 2018년에 또 220억 달러의 흑자가 나지. 그러면 전년도 205억에 얹어서 220억이 또 외화 보유액이 되는 거야. 그 결과 뭐냐면
흑자가 지속되면 꼭 체크해. 흑자 이퀄 외화 보유액이기 때문에 흑자가 지속되면 외화 보유액이 증가합니다. 흑자가 지속되면 외화 보유액이 증가한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거. 여기 거기 보면 자, 문제풀이 팀만 알려주는 거야. 자, 거기 보니까 자, 상품 소지가 있어. 자, 상품 소지가 2017년도에 100억 달러 흑자고 2018년도에도 100억 달러 흑자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상품 소지는 못 빼기 뭐였지? 그렇지, 수출액 빼기. 수입액이었지. 그럼 물어볼게요. 2017년에 상품 소지 100억 달러 흑자, 2018년 100억 달러 흑자면 수출액은 변함이 없다. OX. X에. 왜? 이유는? 다르지. 그렇죠. 이거는 그냥 수출액 빼기 수입액이잖아. 단지 차액일 뿐이므로 우리는 수출액 빼기 수입액만 알 수 있지 상품 소지 금액이 일정하다고 해서 수출액의 증감 여부는 알 수가 없지. 예를 들어 1000 빼기 900이었다가 2000 빼기 1900 이럴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 상품 소지 금액이 일정하다고 해서 거래 규모 또는 뭐 수출액 등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전형적인 함정. 오케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상품 소지가 20억 달러 흑자였다가 100억 달러 흑자로 늘어났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가 늘어났다. 알 수 없는 거지. 100 빼기 1000 빼기 980이었다가 500 빼기 400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꼭 체크해. 상품 소지는 차익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거래 규모 또는 수출액 또는 수입액의 액수는 알 수가 없다. 여기 확인. 그리고 이 흑자는 외화 보유액이 되고 흑자는 외화 보유액이 되고 자, 이제 그 정도 내용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하나만 또 추가해 줄게요. 그럼 너네 우리 그 경제 뉴스를 보면 일반적으로 흑자를 좋다고 얘기해 나쁘다고 얘기해? 좋다고 얘기하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서 난리가 났는데 자, 이런 흑자를 볼게요. 자, 어떤 흑자가 있냐면 흑자는 흑자인데 불황형 흑자가 있어. 불황형 흑자. 자, 이런 경우 볼게요. 불황형 흑자는 어떤 거냐면 자, 2021년도에 흑자액이 있고 2022년도에 흑자액이 있는데 21년도에 흑자액이 100억 달러야. 22년도에 흑자액이 200억 달러야. 그럼 우리가 딱 이것만 보면 흑자니까 수출액이 더 수입액보다 많아서 땡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자, 이때 21년에 100억 달러 흑자가 자, 수출액이 1000억 달러인데 수입액이 900억 달러였어. 그러면 총 거래 규모는 1900억 달러였지? 그런데 2020년 이렇게 된 거야. 이게 400억 달러, 200억 달러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흑자액은 늘었지. 그런데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수출액이 줄었지만 수입액이 더 많이 준 거지. 그래서 흑자액이 늘었었잖아. 이거는 절대 경제의 적신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흑자를 즉 수출액이 감소했는데 수입액이 이렇게 써놔. 불황형 흑자는 경제가 안 좋아서 자,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감소했는데 자, 수입액이 더 많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흑자로 경제의 청신호가 아니라 적신호가 돼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수출도 덜 되지만 수입이 더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흑자가 늘어나는 착시효과. 흑자가 늘어나는 착시효과. 자, 그 정도까지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 갑니다. 자, 8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표는 각국의 연도별 국채 수지를 나타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데 단 준비자산과 오차민 노력은 없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그냥 밑에 있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다 더하면 전체 국제수지의 흑자, 적자액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일단 항목들 한번 봐봐. 일단 상품 수지는 흑자액이 70에서 90억 달러로 늘어났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보존소득 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고
이전 소득 수지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2016년도에 국제 수지 얼마? 빨리 계산해 보자. 2016년도에 국제 수지 얼마니? 20억 달러 흑자 아닌가? 네. 맞지? 20억 달러 흑자. 그럼 2017년도에 국제 수지는? 잠깐. 하던 명이 그런 거 아니야? 다시 뭐라고? 아니, 2016년 명이. 아니 2016년. 내가 잘못 계산했나? 다시 70. 0이네. 2016년도 0 균형. 화를 내. 미안. 잘못했어. 잘못 볼 수도 있지. 역시 무서워서 수업하겠냐? 안 되겠어. 오늘 종강이니까 우리 옥상에서 마지막에 만나자. 끝나다 옥상에 쫙 써있어. 1대 다로 붙어보자. 오케이. 너희들은 핸디캡을 줄 거야. 너네는 손을 쓰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2017년은? 또 0. 그럼 균형이네? 그럼 1번부터 보자. 2017년에 상품 소지가 전년에 비해서 20억 달러 흑자가 증가했죠. 그런데 밑줄 거래액은 알 수 없지. 거래액은 알 수 없지. 거래액은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차액만 알 수 있고. 2번. 자, 지식재산권 사용료 밑줄. 아까 무슨 수지였어? 지식재산권 사용료 서비스 수지죠? 그럼 2017년 서비스 수지는 흑자지? 틀렸네. 3번. 자, 해외 무상 원조 밑줄자 무슨 수지야? 이전 소득 수지지? 2016년에 플러스 10 흑자죠. 4번. 채권 매입 밑줄. 자, 채권 투자는 무슨 항목? 금융계죠. 그치? 그럼 2017년은 적자니까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다. 맞지? 적자니까. 자, 5번. 자, 2017년도에 경상수지는 80억 달러 흑자지. 경상수지만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지.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수지만 합치는 겁니다. 돼요? 자, 이게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 뭐 10번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한번 나머지 풀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국제수지 끝냈고 좀 쉬었다가 테마 15번 경제사항을